안녕하십니까. 강동성심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박혜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관리에서 원칙과 격리주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각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맡아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지금 많이 힘드시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1월에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금 11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지침은 9-2판까지 개정이 되었고요. 그동안 지침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개정이 반복될수록 많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를 잡아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사례 정의라든지 아니면 격리 해제 기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설명드릴 원칙에 관한 부분과 격리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원칙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초반 지침과 비교했을 때 크게 많이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되고 있는 유행 상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이 원칙을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필수 항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몇 달을 거치면서 대부분 하고 있는 내용이실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거나 혹시 우리 기관에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대책팀의 경우에는 많은 병원에서 감염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원 건강관리부서, 환경관리부서, 교육부서 등 병원 내 많은 부서가 지금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텐데요.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런 물품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의료기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감염관리 담당자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모든 부분을 이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기보다는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모두 골고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확진 환자라든지 확진 직원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이런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감염 관리자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응급상황에서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항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관리 부분에서는 환자 분류 단계부터 감염 예방 관리 조치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환자가 병원에 발을 딛는 그 선별 단계에서부터 환자가 입원하고 이제 관리되는 단계에서는 모두 표준주의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의심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의 모식도입니다. 보시면 병원장 산하에 감염관리위원회가 있고 입원 치료 병상 운영팀의 감염관리 실장이나 감염내과장이 주요 의사결정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각 파트는 환자 진료 파트, 감염관리 파트, 행정지원 파트와 진료지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각 부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아래에 보시면 각 파트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간호부터 시작해서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고
환자 병실을 청소하고 세탁이나 폐기물 관리를 하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각 병원들에서 맡고 있는 부서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에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부서가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 모식도상에 적용을 해보고 각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의 예입니다. 병원장 산하에 감염관리위원회가 있고 입원 치료 병상 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이 위쪽에서 진행이 되고요. 환자 진료 파트, 감염관리 파트, 행정지원 파트, 진료지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입원 환자가 입원하면서 퇴원할 때까지 진행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입원해서 진료를 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고 환자 병실 청소부터 세탁물 폐기물 관리까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까지 많은 부서가 관련이 되게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각각의 해당 업무에 따라서 각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업무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파트가 해당이 되는지를 이 대응체계 안에 적용을 해서 한 부서도 빠지지 않고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대응체계 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용해야 될 표준주의와 전파 경로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돼야 될 기본적인 지침인데요. 특히 코로나처럼 많은 환자에게 잠복기가 길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증상이 경미한 상황에서는 일단 표준주의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입원을 해서 저희가 위험도를 사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 저하 환자인지 저희가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저하자일 경우에는 보호 환경에 놓이는 보호 격리에 저희가 두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의 역격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역 저하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표준주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상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각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 공기주의의 경우에는 표준주의에 더해서 음압병실을 사용하고 출입문을 닫아주고 그리고 입실 전에 의료진이 N95 마스크나 KF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의 지침 모두 환자의 이동은 제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주의에 해당되는 홍역, 수두, 결핵, 파종성 대상포진 같은 이런 공기주의 질환이 아니다 할지라도 분무 발생이 가능한 처치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CPR이나 인투베이션, 익스투베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주의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말주의에 해당되는 질환은 무수히 많은데요. 표준주의에 더해서 환자 2m 이내에서 접촉해야 될 경우에는 N95 마스크나 동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환자에게도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접촉 전파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의 직접 접촉이나 오염된 물품과 접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환자를 접촉한 후에 손위생을 하는 등의 주의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환자가 입원하면서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해야 되는 환자가 아마 가장 많은 비율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하라고 이제 환자 직원들에게 설명한 경우에 직원들은 쉽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표준주의 지침은 환자에게서 나오는 습한 물질, 환자의 타액이나 환자의 개방된 창상을 통한 그런 분비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표준주의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위험 환자 지역과 이제 일반 환자 구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위험 환자 지역은 의료기관에서 이제 선별진료소, 그리고 호흡기 환자 클리닉, 그리고 격리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일상적인 진료나 에어로졸 발생 실수를 할 때는 KF94 이상의 마스크, 고글이나 안면보호구, 그리고 긴팔 가운이나 장갑, 모자를 착용하거나 보통 이제 5종이나 4종 세트로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레벨 D 개인 보호구 세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어로졸 발생 시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지침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CPR 아니면 인투베이션, 익스투베이션, 기관지경 검사나 네뷸라이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객담을 유도하는 처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환자 지역에서 일상적인 환자 진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하는 경우, 일반 환자 구역이라 할지라도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고위험 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5종이나 4종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레벨 D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환기가 잘 되는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켜서 환자를 처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와 접촉하지 않거나 비환자 구역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외과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개인 보호구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및 의사 환자와 의료진이 접촉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 보호되지 않는 눈, 코 또는 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 보호구 마스크와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 공간에 있었던 의료진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로 봅니다. 그래서 노출 위험은 아주 높고, 그래서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노출 후 14일간은 업무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같은 시술 상황에서 가운과 장갑만 미착용한 경우에는 이제 눈, 코, 입을 보호한 경우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중간 위험도로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4일간 업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개인 보호구, 눈과 코와 입을 보호하지 않은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크게 관계없이 의료진이 착용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중간 위험도로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노출 후 14일간 업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의료진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즉각적인 손위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분비물과 배설물을 접촉하게 됐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중간 위험도로 보고요. 만약에 접촉을 하긴 했지만 장갑을 착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손위생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위험도를 좀 더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마스크 대 마스크로 이제 긴밀하게 접촉한 경우에는 노출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의료진의 이제 근무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권장되는 모든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환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을 다루거나 접촉한 경우에도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되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환자와 간단한 접촉을 한 경우, 예를 들면 확진 환자 병실에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병실에 잠깐 입실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노출 위험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근무를 제한하지 않고 이제 의료진이 자가 모니터링 하면서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잠복기 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실 소독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응급실에서 일단 적정 소독을 마친 후 일단 4시간 이상 환기를 하고 사용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보통 조건은 아주 다양합니다. 각 의료기관에 따라서 그 공조 시스템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우리 기관에서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환기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이 표를 바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는 시간당 환기 횟수 에어 체인지 퍼 아워로 ACH 기준으로 바탕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기관의 그 응급실의 환기 횟수가 12회다, 공조 횟수가 이제 12회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99%의 오염 그 병원체를 제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3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99.9%에 해당되는 오염 제거를 위해서는 35분이 소요된다 라고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6시간이다, 공기 순환 횟수가 6시간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99% 제거 기준으로는 46분, 99.9% 제거 기준으로는 69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기간에 해당되는 공조 횟수 시간에 맞춰서 우리 기간은 몇 시간이나 몇 분을 비워야지 안전하다는 기준을 선생님들께서 기준을 마련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소독제의 경우에는 차염소산 나트륨 락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1000ppm을 권장하고 있고 70%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알코올의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넓은 표면에서는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국소적인 표면일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살균력이 입증되고 허가받은 소독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마 많은 병원에서 4급 암모늄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보조적으로는 H2O2 과산화수소 베스포라이저를 사용해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독제의 접촉 시간의 경우에는 차염소산 나트륨의 경우에는 비투과성 표면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10분, 투과성 표면이나 침적하는 경우에는 보통 30분 이상을 접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고 각 소독제에 따라서 지금 권장되는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가 해당 균추의 소독력을 발휘하기까지 접촉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 방법은 천에 적신 후 표면에 도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레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프레이 하는 방식 자체는 감염원을 에어로졸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프레이 하면서 이제 의료진이 흡입하거나 직원이 흡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폐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독제 자체를 스프레이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시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소독하는 부위 자체는 이제 가급적 자주 접촉하는 부위를 최우선으로 해서 가장 면밀하게 소독을 해야 되고요. 뭐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환자의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소독제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환기 시간을 두면서 이제 소독제로 인한 그런 노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워두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하루 정도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물의 경우에는 섭씨 70도에서 25분 이상 적용을 하거나, 만약에 저온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독제의 침적 후 이제 세탁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침이 제시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독제 적용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기간, 이 시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락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기 후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두지만 이 외에 다른 소독제의 경우에는 이제 종류별 특성에 따라 이제 조정을 해라. 그리고 각 기관의 환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우리 의료기관의 환기 횟수가 공조 시스템이 잘 돌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비워둬야 되는 시간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에 따라서 우리 병원의 환기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환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할 다음 항목입니다. 의료기관 직원 교육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환자 감염 관리에 가장 많은 부분을 평상시에는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특히 지금처럼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직원이 확진되었을 때 환자나 동료 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를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환자를 관리할 때 감염관리 준수 수칙을 모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방문객,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필요한데요. 환자 못지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방문객, 간병인에게 혹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고위험 접촉력이 있는지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병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하루에 2번씩 이런 발열 체크나 증상 체크, 그리고 혹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출입구 관리의 예시 사진인데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병원 출입구에서 환자의 고위험 접촉력이라든지 의심 증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환자와 구분된 동선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격리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즉각 취해야 될 조치사항은 환자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임시로 격리를 하고 다른 환자와는 최소 1m 이상, 가급적 2m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환자에게 기침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환자의 분비물이나 이렇게 호흡기 분비물을 접촉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말주의 지침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환자에게 2m 이내 처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N95나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밀접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눈 보호구, 고글이나 안면 보호구까지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1인실에 배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1인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환자들끼리 코호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이동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환자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말주의뿐만 아니라 비말로 인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염된 표면이나 물품과의 접촉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 전파되지 않도록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보호구를 병실을 나오기 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순히 접촉주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비말주의까지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주의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병실을 나오기 전에 개인 보호구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해당 구역, 격리구역 바깥으로 나와서 개인 보호구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의료기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 기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환자가 사용한 물품을 재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세척하고 소독해서 다음에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한 처치나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기주의를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한 처치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기도를 개방된 상태에서 흡인하는 경우, 아니면 인투베이션이나 익스투베이션,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등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장갑이나 긴팔 가운, 눈 보호구, 그리고 N95 이상의 마스크, 국내 기준으로는 KF94나 KF99 등의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처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처치를 할 때는 음압이 되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환기가 가능하고 그 공조가 잘 되는 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에서는 접촉 및 비말 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감염 관리를 시행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증 대책 팀을 구성을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와 비슷한데,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감염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위주로 해서 해당 팀을 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행정적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책과 시행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포함된 본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 환자나 감염 환자를 식별하고 해당 주의 지침을 적용하고 격리를 시행하고, 그리고 실험 실적 평가를 시행하는 검사를 시행하거나 하는 부분을 포함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의료 물품을 관장하고 제공하고 하는 부분부터 의료진을 교육하고, 그리고 진료하는 구역에서 대기구역의 환자가 많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제 환자 배치를 관리하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건강관리 부분, 그리고 원내에 시행하고 있는 감염관리 정책이 실제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능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환자 격리 및 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주의 지침은 음압 격리실 밖에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가급적 음압 격리실 안에서도 착용하는 것이 전파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환자가 만약에 여기에 협조가 가능한 환자라고 하면 바깥을 나올 때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안에서도 협조를 구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의료진의 개인 보호구는 손위생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D 개인 보호구나 5종이나 4종의 개인 보호구를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송하는 직원의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손위생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신 보호복이나 일회용 장갑, KF94나 N95 동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환자가 만약에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고글이나 안면 보호구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 격리 및 주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접촉하기 전에는 우선 손위생을 시행하고 가운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KF94 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장갑을 착용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소매 위로 당겨서 착용을 하고요. 환자를 접촉한 이후에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장갑과 가운을 먼저 탈의합니다. 그리고 손위생을 하고 고글과 안면 보호구를 탈의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비말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는 가장 나중에 탈의한 후에 손위생을 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입고 벗는 순서를 지켜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개인 보호구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손위생의 경우에는 환자 접촉하기 전후, 그리고 환자 손위생을 시행해야 되는 5가지 손위생 시행 시점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알코올 젤이 아닌 물과 비누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에는 40에서 60초,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0에서 30초 동안 손위생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그리고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끝과 같은 꼭 손위생을 시행할 때 접촉해야 될 부분을
잘 마찰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자 격리 및 주의에서 이제 개인 보호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보호구는 격리 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격리 병실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연히 병실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비슷한 환자를 모아놓은 코호트 병실의 경우에는 쉽게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코호트 격리 병실, 위험도가 비슷한 환자를 저희가 코호트한 병실이라 할지라도 환자마다 위험도는 다르다고 간주를 하고 환자마다 보호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의료 환경에서는 가장 좀 이행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체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환자의 접촉 범위에 따라 판단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인 보호구는 병실에서 착용하시면 안 되고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완벽히 착용하고 입실 전에 착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격리실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말이나 공기 등의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보호구를 완전히 갖추고 내가 개인 보호구 착용한 모습을 실제로 거울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격리실 입구에 전신 거울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착용 방법에 대한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스터로 게시해서 모든 직원이 잊어버리지 않고 순서대로 착용하고 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를 탈의한 후에는 외부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놓은 이런 의료 폐기물로 인해서 다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별 개인 보호구 권장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를 접촉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검역부터 선별진료소, 환자 이송, 의심 환자 병실 출입, 에어로졸 생성 처치나 검사 같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혹시 우리 병원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이 기준에 맞춰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의료진이 환자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병실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경우에도 이런 개인 보호구가 간과되지 않고 착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 격리 및 주의에서 에어로졸 발생 시술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에어로졸 발생 상황은 다양하게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격리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헤파 필터가 설치된 음압 격리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와 환기가 잘 되면서 다른 공조와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개인 보호구는 레벨 D 개인 보호구 수준을 착용하거나 만약에 가능한 경우라면 N95보다는 PAPR을 적용하는 것이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APR은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 보호구를 말합니다. 에어로졸 생성 처치와 같은 고위험 처치 시 적용이 가능하고 헤파 필터를 통해서 0.3 마이크로 에어로졸 입자를 99.97%까지 정화 가능한 개인 보호구입니다. 장시간 처치를 하는 경우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 보호구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 개인 보호구를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판단해서 적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꼭 필요한 출입 이외에는 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한 뒤에는 외부로 충분히 이런 공기 중에 오염 병원체가 방 밖으로 배출된 이후에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위나 바닥 표면 등은 각 병원의 환경 소독 지침에 따라 소독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상 검사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동식 촬영 기기를 이용해서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요.
이동식 기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방사선 기사에는 동일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 보호구를 탈의하고 장비는 환자에게 접촉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병원의 지침에 따라 충분하게 소독제가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CT나 MRI 등 이동식으로 이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를 주의 지침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고요. 의료진은 손위생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환자에게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고글이나 안면보호구까지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환경 표면의 소독이나 환기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단검사의 경우에는 생성하는 시술의 경우에는 저희가 감염 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검체 용기를 개봉하거나 튈 염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고글이나 이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고글이나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추가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 보호구를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하고 검사 구역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검사실의 이제 검체 시설의 요건은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 기준 클래스 2 이상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소독을 70% 알코올이나 이제 적절한 소독제로 시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환경 소독제를 접촉하면 이제 저희가 소독이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각 소독제에 따라 충분하게 접촉 시간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환경 소독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제별로 해서 반드시 접촉해야 되는 그런 컨택 타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접촉 시간이 반드시 그 시간 이상 준수되도록 확인하고 이제 안전한 환경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경우에도 가급적 저희가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입원 환자 관리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병실 바깥을 나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의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는 가급적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일회용이 아닌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고 적절하게 소독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 분비물, 특히 이제 호흡기 분비물의 경우에는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이 있는 폐기물통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뚜껑이 없는 경우에는 에어로졸화돼서 그로 인한 이제 전파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의 식사는 일회용 식기를 가급적 사용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운반하고 적절하게 소독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원실의 배치는 개별 화장실이 있는 음압 1인실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출입문에 주의 지침 표시를 이제 안내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서 혹시 실수로 그 개인 보고 없이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술은 가급적 공기 주의 지침에 따라 음압이 가능한 병실에서 시행을 하고요. 입원실에는 이제 손소독제나 세면대와 같은 이런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서 적절하게 폐기하고 손위생을 수행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제 확진자의 병상 배정 원칙은 개별 화장실이 있는 음압 1인실 배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압 1인실이 없다면 이제 동일 환자군에 대해서 음압 다인실을 사용하거나, 그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반 1인실이 안 된다면 일반 다인실에 거리를 두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음압병실이 아닌 병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기를 100%로 급기를 하고, 이 급기된 공기가 병원 안에서 원내에서 순환되지 않고 오염된 공기가 전체가 바깥으로 환기되도록 하는 전배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오염된 공기가 다른 병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음압
1인실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음압 병상 배치되는 우선순위는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거나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하고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저희가 의사 환자로 이제 사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급적 음압 1인실에 격리를 하고 잠복기 동안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음압 1인실이 없다면 일반 1인실에 이런 공조 시스템을 안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기 100%로 긋기로 하고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오염 공기가 그 원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에 이제 의료진 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 보호구와 손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의료진이 확진 환자나 이런 그런 고위험 환자로부터 이완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직원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든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인력 배치는 근무 직원의 숙련도나 필요도 등을 감안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배정해야 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 이제 저희가 확진자 노출이라든지 직원 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조금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 보호구 착용이나 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의료진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확진자를 보거나 의심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감염관리의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모든 직원은 확진자하고 노출하는 경우 14일간 호흡기 증상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직원이 있다 하면 하루에 2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감시하고 만약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업무 복귀를 금지하고 검사를 하거나 해서 혹시 이제 확진되는 경우에 바로 즉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시 의료 접촉 환자나 의료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접촉 환자는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접촉하는 환자 중에서 위험도를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위험도라 할지라도 한 공간에 이제 코트로 격리하는 것보다는 1인 1실로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완돼서 이제 실제 확진자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칙은 1인 1실로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 내에 충분한 1인실이 없거나 격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고위험군에 따라서 이제 동일 위험군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고위험 구역이기 때문에 추가 입원하거나 방문을 제한해야 되고 해당 구역에 있는 사람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원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리하는 중간에 만약에 확진되는 경우는 치료 가능한 시설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 시 의료진이나 직원을 격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확진자 동선 내에 있었던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이나 직원은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 환자와 분리해서 격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로나 대응 상황별로 해서 권장 범위를 참고해서 저희가 위험도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노출 상황이라든지 개인 보호구 착용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위험도를 판정하고 고위험 접촉이 있었던 경우, 개인 보호구 착용이 미흡했던 경우는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접촉 강도가 낮거나 했던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할 않고 이제 근무를 진행하면서 하루에 2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런 확진자가 원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되거나 이제 능동감시하는 직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진의 빈 공개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해당 병동 외에 진료를 최소화하고 이런 직원들이 그런 격리 구역이라든지 그 자가격리 된 직원들의 빈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2번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검사를 받고 음압병실이나 뭐 격리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이제 접촉 환자나 접촉 의료진이 이제 격리 잠복기가 끝나고 이제 격리를 해제하기 전에는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해제 검사 없이 저희가 해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뭐 이런 의료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해제 검사를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해제 격리일로부터 13일째 되는 날 코로나 검사를 시행을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최종 접촉일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까지 격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국가 격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조금 일찍 이제 확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14일이 되는 날 정오까지는 격리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이제 꼭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음성이 조금 미리 검사가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해제 시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의료기관이 이제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잠복기 내 의료기관 내에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기관이 모두 경과했다고 하면 집중관리기관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예방 관리 원칙 및 격리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따분하실 수 있고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원칙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초반기에는 저희가 중국 지도를 펼쳐놓고 중국 지명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저희가 고위험도를 판정했었는데요. 지금 유행 상황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저 원칙 하에서 현실적인 이런 현실 상황에 맞춰서 유동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업무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